1593년 음력 2월 12일, 이른 새벽 차가운 안개가 한강 북쪽 기슭의 행주산성을 짙게 감싸던 그 시각,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투 중 하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한 채 진을 치고 있던 왜군 3만여 대군이 이 작고 낮은 산성 하나를 향해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전라감사 권율이 이끄는 조선 군민 2300여 명만이 숨을 죽인 채 밀려오는 적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적군과 아군의 병력 차이는 무려 10배가 훨씬 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 산성이 해가 지기 전에 함락될 것이라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으며 이날 행주산성에서 펼쳐진 전투는 임진왜란 전체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기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주대첩이 벌어지기 약 10달 전인 임진왜란 발발 초기의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불과 20여 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하는 전격적인 기동을 펼쳤습니다. 선조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압록강 변 의주까지 피난을 떠났고 조선의 국토 대부분은 손쓸 겨를도 없이 왜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으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바다에서,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 육지에서 그 기세에 처음으로 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 역시 왜군의 보급선을 끊고 후방을 교란하며 전쟁의 균형을 조금씩 조선 쪽으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1593년 1월에는 조명연합군이 대대적인 합동공세를 펼쳐 마침내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임진왜란의 본격적인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물러난 왜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나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만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굳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전라도에서 이치 전투와 독산성 전투의 승리로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권율이 한양을 위협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북상을 결심했습니다. 권율은 한강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행주 나루 옆에 자리한 행주산성을 선택했는데 이곳은 한양을 코앞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다만 행주산성의 성벽은 낮고 지형이 완전하지 않았으므로 권율은 외곽에 목책을 세우고 화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데 입성 직후부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율은 본래 문신 출신으로 그가 무과에 급제한 것은 49세의 늦은 나이였으며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관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전혀 다른 면모를 드러낸 그는 전라도에서 병력을 규합하여 북상하다가 이치 고개에서 왜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첫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치 전투의 승리는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사수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임진왜란 초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독산성에서는 쌀로 말을 싣는 척하여 왜군이 성 안의 식수가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기지를 발휘해 왜군을 스스로 철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승리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권율은 임진왜란 최고의 지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으며 그의 행주산성 포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율의 마카에는 조방장 조경, 전 의주목사 이빈 등 경험 많은 장수들이 함께했으며 각자 맡은 구역에서 방어 임무를 분담하는 체계적인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으니 바로 수백 명의 승병을 직접 이끌고 전투에 참전한 처형대사입니다. 처형대사의 승병들은 불문이 오랜 수련으로 단련된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적과 직접 맞붙는 백병전에서 무서운 전력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숨은 영웅이 있으니 행주산성 전투에서 결정적인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제공한 발명가 변희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변희중이 개발한 화차는 수레 위에 신기전 수십 발을 장착하고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였으며 15세기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조선 화기 기술의 결정판이었습니다. 화차는 평탄한 지형에서도 강력했지만 좁은 산기슭을 타고 밀집 대형으로 올라오는 적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권율은 화차를 적절한 사거리 안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각 구역 지휘관들에게 명확한 교전 규칙을 전달하며 일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또한 그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들에게도 각자 역할을 배정하여 돌, 물,
화살 등의 보급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음력 2월 12일 새벽, 한양에 주둔하던 왜군의 여러 부대가 우키타 히데의 총지휘 아래 행주산성을 향해 일제히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장수 중 한 명으로 이 시기 한양 일대 왜군 방어를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투입된 왜군의 규모를 3만 명 안팎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여러 부대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산성을 포위하듯 공격해왔습니다. 권율은 적이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절대 공격을 개시하지 말라는 엄명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이는 화살과 화약 등 한정된 물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명중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철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지시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 왜군 선봉대가 목책 가까이 접근하자 권율의 신호와 함께 화차의 일제 사격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발의 신기전이 동시에 불을 뿜으며 좁은 상기색을 빼곡히 메운 왜군 선봉대를 향해 쏟아졌고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며 선봉대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났으나 왜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잠시 후 더 많은 병력을 앞세워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왜군은 이날 하루 새벽부터 해 진녘까지 쉬지 않고 무려 9차례에 걸쳐 파상 공격을 거듭 퍼부었습니다. 9번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공격 속에서 조선 군민들의 체력과 물자는 한계를 향해 조금씩 소진되어 갔습니다. 특히 화살은 가장 먼저 고갈되기 시작했으며 총통과 화약마저 바닥을 드러낼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행주산성의 군민들은 포기 대신 다른 선택을 했으니 발밑에 무수히 널린 크고 작은 돌들을 새로운 무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비의 순간, 이후 5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역사적 장면 하나가 행주산성 위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 안의 부녀자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려 바구니처럼 만든 뒤 그 안에 무거운 돌을 가득 담아 쉬지 않고 성벽 위로 날랐던 것입니다. 남자 병사들이 앞에서 적을 맞고 돌을 던지는 동안 여성들은 끊임없이 돌을 날라 보급하는 역할을 맡아 전투의 중요한 한 축을 묵묵히 담당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행주치마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행주치마라는 단어는 이 전투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던 말로 부엌일을 할 때 앞에 두르는 앞치마를 가리키는 고유어였습니다. 학계에서는 행주치마의 어원이 행주, 치마, 즉 음식을 나르거나 부엌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치마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을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주대첩으로 인해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어학계와 역사학계의 주류적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다는 행위 자체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일로 받아들여지며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원이 어떻든 간에 행주대첩에서 남녀노소와 신분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싸웠다는 사실은 이 전투를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사건으로 만들어줍니다. 한편 변이 중의 화차는 전투 내내 반복적으로 발사되며 좁은 상기색을 타고 밀집해 올라오는 왜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가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권율은 지휘소에 안전하게 머무는 대신 성벽 위를 직접 오가며 지쳐가는 병사들을 독려하고 위험한 구역을 직접 보강했습니다. 장수가 가장 위험한 곳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은 말 한마디로 전할 수 없는 무한한 용기를 병사들에게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지휘 방식이었습니다. 권율은 또한 각 구역의 지휘관들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유연한 지휘력을 발휘했습니다. 오후에 접어들자 왜군의 일부 병사들이 기어이 목책을 돌파하여 성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는 극도로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처형 대사가 이끄는 승병들이 즉각 반격에 나서 육박전으로 진입한 왜군을 모두 몰아내며 성이 함락되는 최악의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9차례의 공격에도 끝내 행주산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왜군의 공세는 뚜렷하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군이 이날 하루 동안 입은 사상자는 기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수천 명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추산입니다. 결국 우키타 히데이에는 더 이상의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전군 퇴각 명령을 내렸고 왜군은 속속 한강 방향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각을 시작한 왜군의 뒤를 처형대사의 승병과 조선 기병이 한강변까지 끈질기게 추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행주산성의 조선 군민들은 성벽 위에서 적이 멀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온몸이 쑤시는 피로 속에서도 마침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조선 수군이 한강을 통해 군량과 물자를 실어 날라 행주산성을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해상 보급이 없었다면 하루 내내 격전을 치른 조선 군민들은 식량과 물자 부족으로 훨씬 이른 시점에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난 뒤 권율 장군은 성 안팎에 남겨진 왜군의 수급과 각종 무기 및 갑옷을 일일이 수습하여 이날 거둔 전과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불과 2,300여 명의 군민이 수만 명의 정예 왜군을 하루 종일 막아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도 쉽게 믿기 어려운 기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행주대첩의 승전보는 전령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다시 없는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행주대첩은 바다에서 거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육지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이 이뤄낸 진주대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 세 전투의 공통점은 모두 압도적인 열세를 지략과 결사항전으로 뒤집은 승리라는 점이며 그 역사적 무게는 오늘날까지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행주대첩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한양에 고립된 채 주둔하던 왜군은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이 한층 어려워지고 병사들의 사기 역시 크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로부터 약 2달이 지난 1593년 4월, 왜군은 마침내 한양에서의 철수를 결정하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은 싸우지 않고 한양에 입성했으며 행주대첩은 이 역사적인 수복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로 평가됩니다. 행주대첩의 공로로 권율은 도원수라는 최고 군직에 올랐으며 이후 임진왜란 후반기 전쟁 전체의 전략적 총지휘를 담당하며 조선의 최고 지휘관으로 활약했습니다. 변희중의 화차는 이 전투에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화기 발전사에서도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받으며 조선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증명하는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행주산성은 경기도 고양시 일원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내에는 이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행주대첩비와 권율 장군의 위패를 모신 충장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행주대첩제가 열려 이날의 영웅들과 이름 없이 싸운 수천 명의 군민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던 이름 없는 부녀자들의 이야기는 사료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용기는 행주치마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날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행주대첩은 탁월한 지휘관 한 명의 승리가 아니라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천 명의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중항전의 기적이었습니다. 낮고 허술한 성벽,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력, 하나씩 바닥나는 물자 속에서도 결코 포기를 택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1593년 음력 2월에 그 하루가 없었다면 임진왜란의 역사는 물론 이후 조선의 운명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회에서는 행주대첩 이후 한양 수복에 성공한 조선의 반격과 그 이면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복잡한 강화 협상의 전말을 살펴봅니다. 한국사 통사 시즌 4 양남편은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계속됩니다.